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은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진행됩니다. 어제 저녁 스웨덴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24년 노벨 문학상의 작가 한강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강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게 됐고요. 아시아 여성으로서도 최초입니다. 정말 한강의 기적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극찬을 보냈는데요. 오늘 지목전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네, 수상 바로 그 순간의 목소리를 전해들으셨는데요.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건국대 이종필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헌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입니다. 특별 초대 손님입니다.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자 한국문화평론가협회 회장이시죠. 오형엽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형엽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지목전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작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KBS 열린 토론 제작진이 전남 장흥에 계신 한강 씨의 어머니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임강호 여사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거짓말인 줄 알았죠.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네. 그렇겠죠. 우리 죽기 전에 노벨상을 한번 받은 데 보고 죽었으면 그걸 항상 두고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는 모르고 있고 딸한테서 연락도 안 왔는데 어떤 기자가 전화했다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떻게 좋아서 둘이 보듬고 춤췄지요. 우리 부부가 우리 딸이 노벨상을 받으면 밖에다 태극기를 걸자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태극기 걸었더니 기자들이 와서 태극기 건데 보고 지금 내 사진 다 찍어갖고 갔다요. 우리 딸은 순해갖고 저리 순해갖고 약해갖고 어떻게 소설을 쓴 거 그랬어요. 밤늦게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딸 대단하다 그랬죠. 그 얘기하니까 엄마가 잘 나와서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딸의 수상 소식에 상당히 격정적인 또 감정이 묻어있는 한강 씨의 어머니입니다. 임강호 여사의 목소리, 생생한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의 작가 한강 씨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소식 듣고서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과연 예상을 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분께 먼저 어떻게 이 소식 들으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예상하셨어요? 예, 저는 어제 저녁 8시경에 TV 자막으로 이 소식을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경사를 맞아서 처음에는 얼떨떨했는데요. 조금 지나서
마음속에서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자랑스러움 같은 것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는요. 네, 저는 인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전철역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뭐 보도 채널에 피디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한강 작가가 네. 노벨상을 받았다고. 순간 좀 아무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집에 가지 않고 그 지하철 입구역이 주저앉아 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계속 검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쁘니까 그걸 주변 지인들한테 뭐 톡을 통해 가지고 드리는데, 평소에 톡을 드리면 응답이 없던 분도 그 톡을 받으시니까 굉장히 반응이 열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노벨문학상을 열망하시고 또 우리 국민을 뭐 해외 동포분들까지 하나로 만들어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의 쾌거다 차원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쾌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유현재 교수님. 예. 어제는 제가 뭐 하다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강 뭐 이런 게 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려면 한강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 일 있나 이거 사고인가 그랬는데, 진짜 사고는 사고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인생은 방향이구나, 인생은 네. 태도구나. 정말 투벅투벅 걸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강 넘어왔습니다. 네. 아주 예뻤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을 때만 해도 상당한 작가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노벨 문학상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정필 교수는요? 저는 우리 프로그램 작가님이 톡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소식이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아직도 저는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에요.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그 지목전 프로를 할 때 노벨상 시즌에 올해 한강 작가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문이 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소문 났으니까 한 10년쯤 있으면 이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1, 2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서 깜짝 놀랐고, 사실은 제가 아직 한강 작가의 책을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 노벨 평화상도 예전에 받았고 문학상도 받았는데 과학상은 여전히 없어서 물리 전공자로서 참 죄송하다. 문송하다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오늘만큼은 좀 이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죠. 네. 네. 우리가 모두가 꿈꾸면 또 현실이 됩니다. 김원식 교수님, 먼저 한강 작가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70년생이고요. 53살입니다. 전남 광주에서 태어났고 7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풍문여고를 거쳐서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소설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첫 이제 데뷔는 개관 문학과사회 겨울어의 겨울꽃 등의 얼음꽃 등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데뷔를 했고 시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춘문의 붉은 낯으로 문단에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고, 그 동안에는 소설을 많이 집필을 했고, 그렇지만 동화책도 있고 또 노래도 작사 작곡 그리고 보컬까지 하는 등 다재다능한 그런 문화예술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작가고, 특히 시와 소설을 같이 겸비한 문체로서 이번에도 뭐 시적 산문이다라는 표현을 이끌 정도로 독특한 관점으로 이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이야기들을 나름대로의 문체로 풀어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예. 많은 또 소설가들이 뭐 각각 또 다르긴 합니다만 등단하는 배경이 시인으로 등단을 해서 소설가로서 지금 성성장구 해온 한강 작가인데, 노벨위원회는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 이렇게 크션을 보냈는데, 오 교수님, 네. 노벨이 왜 한강을 선택한 겁니까? 예, 한강 작가를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인데요. 이 압축된 선정 이유 속에 한강 작가의 이 중요한 특성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직시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소설로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소재적인 측면 혹은 주제적인 측면에서. 두 번째는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인 맥락 혹은 역사적인 맥락으로 담론의 형식으로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인간 내면의 깊은 존재론적 본질과 그것을 접속시켜서 그것을 전환시켜서 표현한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렬한 시적 산문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 작가가 작가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시인으로 먼저 등단하고 시집도 한 권을 낸 경력이 있습니다.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예, 2007년에 시집을 냈었는데요. 이 시인으로서의 경험이 시적 산문, 즉 서정적이면서도 시적인 이 문체의 매력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선정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제 패널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정표 교수, 보통 이 노벨 문학상은 전생애를 평가하면서 그의 작품 세계를 주로 이제 원로 연령대가 좀 있는 작가분들이 수상을 많이 했는데 한강 작가는 그렇지 않네요. 네, 보통 뭐 노벨 과학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 뭐 논문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문학상은 94년부터 작가의 작품 전체를 평가하면서 수여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작가의 그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60대 중후반에서 70대 이상 작가가 수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뭐 한 통계를 보니까 2018년까지 수상자 평균 연령이 65세였고요. 최근에 받은 그 수상자 보면은 이제 작년에 받은 노르웨이 요은포세 작년에 64세. 그다음에 2022년 수상자 프랑스의 아니 에르노가 수상 당시 82세. 예. 그다음에 21년에 그 수상한 압둘라지크 구르나가 당시 73세입니다. 그 최근 3년을 봤을 때 올해 그 한강 작가가 뭐 52세인가요? 뭐 엄청나게 좀 파격적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받은 거죠, 사실. 1970년생입니다. 70년생이죠. 네. 그래서 또 문학상은 그 사실 이렇게 쭉 길게 보면은 이제 서구권에다가 60대 이상의 남성이 많이 받아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반성이 있으면서 최근에는 이제 아시아 쪽이나 이제 여성이나 젊은 작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돌아선 느낌도 있고,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근에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주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역대 문학상 수상자 120명 정도 되는 그 수상자 중에 한강보다 젊은 수상자가 6명 정도밖에 없어요. 자, 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수상자 중에서도 여성은 나이가 어린 사람은 한강 작가보다도 6명밖에 없다. 또 하나가 다들 이제 여성 작가가 받을 가능성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입니다. 김은식 변호사,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여성 작가가 받은 이제 18번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지리적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것이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그래서 이 아시아 국적의 뭐 노벨상 수상자도 문학상 수상자도 12년 만에 나왔잖아요. 12년째 모엔이라고 하는 중국요. 예, 네. 중국 작가가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아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마는 남성 같은 경우에도 비백인이 7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여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의 흐름, 아까 이제 이정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2년부터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남녀가 수상을 해오니까 이번에 그래도 아시아 쪽도 비백인이 적다 보니까 누군가 이 아시아 쪽의 작가가 받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예측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그 예측의 당사자가 누구였냐면 찬쉐라고 하는 중국 작가였습니다. 이 찬쉐는 네. 실험적인 소설을 잘 쓰기로 유명하긴 한데 71세예요. 여전히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노벨상, 특히 문학상 같은 경우는 10수, 15수 이렇게 하는 걸 너무나 당연했고, 고은 시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년마다 하마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킹케이드나 뭐 제럴드 메리어 같은 경우도 킹케이드도 75세, 그리고 머레이도 85세. 이 사람들 모두 다 제치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는 결국 그 노벨 문학상, 특히 할리몬의 고민이 전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보여줬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한강 작가의 어머니인 인강호 여사의 목소리를 들어봐도 상당히 좀 떨리는 그 심정이 그대로 또 전달되는 목소리였고요. 한강 씨도 아들과 저녁을 먹다가 노벨 재단에 전화를 받았다. 본인 스스로도 예상 불가였다. 보통은 이제 하마평에 오르기 마련인데 오 교수님 이렇게 예측이 힘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 역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이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들이 서구 그리고 백인 남성 중심의 수상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그 주변부에 속해 있었던 대척점에 있는 동양 여성 그리고 비백인의 그 주변부에 속했던 그 문학적 열정을 다시 이제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세계 문학의 주류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역시 연령이 예상하던 그 원로급 연배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70년생이니까 1970년생이니까 50대 중반인데요. 그런 점에서도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은 이 노벨상 심사 과정에서 선정 과정에서 할리먼이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하마평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회적 맥락, 그 국가의 역사적 이슈, 혹은 정치적 상황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문학 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소문들이 있었죠. 저는 이제 그런 점도 물론 작용하겠지만 예. 저는 그런 점은 부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한강 소설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역시 할리먼이 문학의 작품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한강의 소설이 주제의식의 면이나 소설 미학의 측면이나 양면에 있어서 그 연령을 나이를 뛰어넘어서 한국의 원로 작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이제 세계의 해외의 원로 작가들과 견주어서 대등하거나 혹은 더 이 작품들이 최근의 작품들이 더 작품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상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작품성이었다. 바로 이 한강 작가 2016년에 채식주의자입니다. 베지테리안.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지금 대형 시점에서는 한강 작가 이 채식주의자 책이 동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많은 사람들도 한강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것이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수상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는데 김민식 평론가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네, 사실 채식주제 같은 경우는 장편 소설로 생각하시는데 장편 소설이 아닙니다. 이제 중단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소설집이 이제 이렇게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강 작가는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특징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하게 된 인문학의 시작이 인간에 대한 본질의 탐구거든요. 근데 인간의 내면에는 이제 폭력성이 잠재하고 있다는 거고 그 폭력성이 잠재된 것이 발현될 때 전쟁이나 독재나 그런 억압 이런 것이 또 한국 현대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억압적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에서 소년이 온다라든지 또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작품들과 연결이 돼서 한국 현대사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로 말씀을 드리면 폭력을 당한 여성이 육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채식을 선호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자 합니다. 물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뭐냐면 이 육식이라는 건 결국 폭력성이 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채식과 나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뭐 한승원 작가가 아버지가 말씀하셨듯이 환상적 리얼리즘 기법으로 이제 풀어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제 인정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채식주의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강 작가에 대해서 더 궁금해집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의 아픔을 소년이 온다는 광주 민주화운동이 배경입니다. 지난 2014년이죠. 10년 전입니다. 6월 12일 KBS 1라디오 책 읽는 밤 프로그램에
한강 작가가 직접 출연했었는데요. 이 소설에 대해서 인터뷰 나눈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방송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강 씨와 함께 6번째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를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 인터넷 서점의 한 독자가 이런 평을 남겼네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그저 지금은 설명할 어휘가 부족하다. 먹먹하고 가슴 아프다. 어떠세요? 이 소설이 1980년 5월 광주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소설을 내면서 바랬던 것은 이 소설이 그 시절을 재현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그걸 아주 가까운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이야기로 느껴주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일 것 같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읽어주신 소감을 들으니까 조금 그 바람에 가까이 간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러네요. 이 작품의 첫 장이 참 예쁘면서 슬픕니다. 한번 지금 낭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청 앞 은행나무들을 지켜본다. 흔들리는 가지 사이로 불쑥 바람의 형상이 드러나기라도 할 것처럼 공기 틈에 숨어있던 빗방울들이 일제히 튕겨져 나와 투명한 보석들 같이 허공에 떠서 반짝이기라도 할 것처럼. 어떻게 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소설을 쓸 생각을 하셨나요?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소설을 써오게 한 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아무리 해도 인간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인생이 아름답다는 건 알지만 인생을 껴안고 인간을 껴안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언제나 그렇게 하려는 어떤 안간힘 속에서 소설을 썼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내적 투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왜 나는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과 의문과 회의를 가슴에 품고 오랜 시간을 살아왔을까를 이제 스스로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1980년 5월 광주,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억이 어떤 그 야만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고 제가 어린 나이에 느꼈던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네.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뭐든지 글쓰기로 뚫고 나가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이야기 역시 제가 소설로 써서 한번 뚫고 나아가 보고 싶다는 그런 내적인 그런 계기가 강했어요. 소년이 온다가 한강 씨에게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일단 이 소설을 쓰면서 비디오 테이프 보면서 그때 제가 느낀 어떤 인간의 참혹, 세계의 참혹,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에 이르고 싶었어요. 그 속에서 뭔가를 무릅쓰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존엄,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너무나 너무나 연약하고 고귀하고 유리 같은, 깨지고 나서야 그게 영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것의 어떤 아름다움에까지 닿을 수 있다면 이 소설은 그러면 이제 아마 끝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소설을 썼는데 네.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꾸만 그 참혹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존엄에 이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소년에게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소년이 우리를 이끌고 그런 존엄의 자리까지 인간을 데려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이 없는데 기도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네. 한강 작가의 인터뷰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실제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은 소년이 온다. 독자의 소감은 막막하고 가슴이 아프다. 표현할 의의가 생각나지 않는다. 유현지 교수가 이 책을 읽으셨죠. 예, 소감이 저도, 어떠신가요? 예, 뭐 많이 봤다 뭐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많았는데 빨리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 광주에 대해서 아마 그 89학번이면 저도 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누나 89학번 누나.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저희 그 90년대 초반 학번들에게는 그 광주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열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고 해서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괜히 미안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굉장히 저랑 연배가 높은 분들이 쓴 광주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89학번이 있었어 그러고 이제 집어들었죠. 근데 역시나 그래서 저도 책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막 울고 막 그랬던 건 굉장히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존경했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건 정말 폭력이란 걸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고 일종의 작가가 화해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줬구나. 그리고 거기서 옴니버스 기법을 쓰거든요. 6명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또 연결돼요. 근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뭐랄까 그 당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입장에서 광주를 볼 때 가장 적확한 방법이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한강 작가의 이런 소설이 작품이 다른 작가의 소설들과 비교할 때 어떤 문체나 주제를 담아내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한강 작가의 지금 특성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직접 경험보다는 간접 경험이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설의 문체와 미학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한강 작가의 우수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작품의 작품성을 아주 뛰어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제적 측면에서는 역시 크게 보면 채식주의자는 페미니즘과 생태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역시 한국의 역사적 비극이거든요. 트라우마적 역사적 사건인데요. 그러한 강렬한 주제를 이제 미학적 기법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적인 서정성을 갖춘 시적인 문장의 표현이고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인물과 사건의 이 캐릭터와 사건의 전개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상식적이거나 평범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충격적이라서 그로테스크한 어떤 특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시적인 서정성과 이 그로테스크한 충격적 사건 혹은 인물의 요소가 사실은 충돌을 하죠.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강렬한 주제의식과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마치 그림을 보듯이 예. 적나라한 묘사까지도 가능한 그런 작가가 또 한강 작가로 볼 수 있는데 2000년입니다. 1월 2일 KBS 1라디오 전유성의 책마을 산책에도 한강 작가가 출연을 했는데 당시가 이제 한강 작가의 문단 생활의 이제 초기입니다.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출판인들이 뽑은 21세기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차세대 작가 중 한 명으로 뽑혔는데 좋으시죠? 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열심히 하세요. 예.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 또 뭐 98년에 내놓은 검은 사슴을 봐도 한강 씨의 소설에는 한결같이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뭐 상처 입은 사람들한테 주목하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글쎄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볼 때 조금 더 안으로 더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본질적인 것으로 조금 더 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근원적인 상처라든가 그걸 만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또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로 남겨두지 않고 계속 직시에 들어감으로만 해서만이 그게 극복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극복의 지점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상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강 씨는 요즘 신세대 작가들의 글쓰기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긴밀한 서사 구조나 한스러운 문장, 풍부한 상상 등 비유 등이 본인 스스로도 나는 요즘 신세대하고는 다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뭐 문장이 한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제가 좀 요즘이라기보다는 점점 이렇게 절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뭐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마다 다 생김새나 목소리가 다르듯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저 나름대로 새로움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구조라든가 그 이야기의 스타일이라든가 모든 거를 항상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앞으로 글쎄요, 뭐 좀 절실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간절해서 써야만 하는 그런 걸 쓰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엔 쓰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글을 많이 써야지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럴 텐데요. 뭐 어차피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네, 한강 작가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셨는데요. 김은식 평론가, 한강 작가가 우리 문단에서는 네. 좀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세대 과교 역할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문학의 성과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너무 개인화된 소설 문학 분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시기에 너무 사실주의 바탕을 두고 현실에 천착했던 과잉담론의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승원 작가가 말씀하실 때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 하면은 남성 작가들이 총체적 서사를 바탕으로 굵직굵직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관점이 굉장히 빠지게 됐고 그다음에 촘촘한 내면의 심리가 빠지게 되죠. 예를 들면은 폭력을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서울의 봄이나 이런 작품 보면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액션 장면은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폭력성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그걸 천착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 현대 굵직한 사건 때문에 많은 개인들이 고통을 받는데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느냐. 광주 항쟁이면 그 과정에 어떤 고통이 있었냐를 소년이 온다에서 내밀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극복의 방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작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문단의 어떤 성과 그리고 한계 이런 것들을 지금 온몸으로 지금 메워오고 풍성하게 만들고 있고 이것이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시적 산문으로 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 교수님, 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가족관계인데 아버지 한성원 작가는 아재 바라아재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공통적으로 아빠도 또 딸도 이상문학상을 공통으로 받게 됐고요. 자, 한성원 아버지인 한성원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떨 땐 한강이 쓴 문장을 보면 질투심이 발동할 때도 있다.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흥미로운 지점은요. 조금 전에 그 두 분이 즉 부친과 한강 작가가 공통점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점이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으로 정영종 시인이 한강의 이 작품을 무당기를 발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은 신화적 세계 혹은 인간 본질의 10년 그 깊은 본질의 세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한승원 작가의 작품 세계와 이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 그 지점도 공통점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한강 작가도 시집을 냈지만 한승원 작가도 시집을 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도 시적인 문체라든지 문장의 밀도
이런 점에서는 또 역시 공통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시인이자 소설가, 뭐 아버지와 이 작가로서의 DNA를 뭐 또 물려받았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자, 국내외에는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내외신의 또 반응, 국내 언론과 또 외신 반응도 뜨겁습니다. 유현재 교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한방이 강력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예, 난리도 아니고요. 1시간 만에 대형 서점 사이트 마비됐고요. 이 키워드가 막 나옵니다. 거의 모든 서점에서 인기 차트 1위에서 10위까지 한강 도배, 그리고 한강의 기적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연관 검색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기뻤고요. 또 이제 구매하려는 독자들이 몰리면서 대형 서점 사이트가 한때 마비, 이런 일이 또 있었나요? 그래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전빵집의 인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거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금일부로 문송합니다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 금지고 이제 문듯합니다. 제가 뭐 문과대학 출신이긴 한데 이제 문과라서 뿌듯합니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국문과 최고 아웃풋, 뭐 문과는 승리한다, 뭐 이런 것들 댓글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고향이 장흥이세요. 그리고 모교 연세대 플랜카드 막 이렇게 붙이고 또 경사되고 막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어머님 인터뷰도 나왔는데 아마 그 엄마 뭐 나 챔피언 먹었어 뭐 이 인터뷰 뒤에 계속해서 아마 짤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적인 건 이제 국회에서 한 마음이 됐어요. 이제 다들 이렇게 뭐 싸우셨습니다만은 오늘 하루라도 47대 48 거 잊어버리고 한강 노벨상 문학상 수상에 정치권도 환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날도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표도 기쁨의 전율, 그리고 문체위 감사 그 장에서 와 하면서 이렇게 손뼉을 쳤대서 이게 참 뭐 국민한 사람으로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도 한강 아시아 최초 여성 노벨 문학상 뭐 호외까지, 이거 배 아파서 말한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AP 통신은 이날 스웨덴 할리머니 한강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자 이 소식을 타전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2016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 작품 생활을 했던 것도 읊어주시기도 했고요. 로이터 통신도 또 긴급 뉴스, 그리고 한국 작가 노벨 문학상 이제 뭐 펑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댓글에 보면 비합리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좋아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정치권도 하나 되고 막 그랬는데, 그 공간이 같이 쓰는 이런 공간인데 본인만 있다고 생각하고 막 약간 배설하는 느낌. 그래서 뭐 고향이 어떻고 뭐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제발 좀 댓글 문화에서 좀 지워져서 기뻐할 건 그냥 굉장히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기뻐할 일이죠.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캐그가 아닙니다. 이정 그리고 실제 이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은 언제 합니까? 시상식이 원래 12월에 열리죠. 예. 12월 10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제 그 평화상은 노르웨이에서 열리게 되고요. 나머지 상들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그 시상식이 열리게 되고, 문학상이 이제 발표가 됐고, 경제학상, 평화상하고 경제학상이 아직 좀 발표가. 평화상은 오늘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예. 노벨 평화상은 일본 원폭 피해자 협회가 단체가 이제 받았고요. 네. 그 상금은 우리 돈으로 약 13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비과세라고 합니다. 비과세요? 네. 그렇군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한강, 서울에 있는 이제 한강인데, 교수님, 이 한성원 작가가 아버지가 이 한강 작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름의 배경도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으신지요?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친 한성원 작가가 한강 작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은 어렴풋하지만 강이라고 지은 것은 뭔가 이 특별하고 예외적이지 않고 단순하고 평범한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지었다. 이것이 이제 제 기억인데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성씨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한강 또 한 번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좋은 소식입니다. 지목전 토크 오늘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서 지목전 토크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종필 건국대 교수, 한국문학평론가 협회장이시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오영협 문학평론가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네. 한강 작가의 수상의 원동력 중에 번역이 상당히 네. 중요했다. 네. 2016년 채식주의자를 번역해서 맨부크 인터내셔널상을 공동으로 수상했던 데보라 스미스 씨가 같이 또 유명해졌던 기억도 납니다. 네. 영국 출신 번역가죠. 번역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많이 또 회자가 됐는데요. 아무리 좋은 작품이고 평가가 좋아도 그것을 이제 문화 할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번역 작업이 필수적이고, 봉준호 감독도 1인치의 장벽 이런 말을 해서 또 언어의 장벽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데보라 스미스가 큰 일을 했죠. 근데 이 데보라 스미스는 완전히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인이고, 근데 개인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학 이제 석사, 박사까지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문장을 번역을 할 때 단순히 직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역사, 문화, 또 사회적 배경을 다 알았을 때 풍성하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걸 데보라 스미스가 보여줬고, 심지어는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 문학 작품을 좋아해서 자기가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번역한 일부를 가지고 출판사를 쫓아다니면서 출간 의뢰를 하고 자기가 홍보를 스스로 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해외에 한국이나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는 소위 말해서 친한파가 굉장히 많다. 그분들과 같이 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 번역 작업도 대표적으로 꼽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문단에서도 이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을 상당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 네. 우리가 참 기라성 같은 문학 작품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바로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도 한글날 다음 날 이제 전해진 정말 소식이었는데, 해외에서 어떤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참 이런 지원이 중요한데 좀 부족하다. 번역도 좀 충분하지 않다. 이걸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노력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번역의 중요성 말씀을 하셨지만은 문학 작품이 훌륭하고 우수하더라도 이 번역의 힘을 통하지 않고는 해외 진출 그리고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데보라 스미스가 맨부크상을 받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책기관인 한국문학번역원에서 수십 년 동안 이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 작업을 투자를 많이 해왔고, 즉 노력을 많이 해왔고, 또 민간기관인 이제 대산문화재단 같은 곳에서도 예. 수십 년 동안 이 번역에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실들이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의 이 한국에 대한 어떤 친한파들의 그 매력도 충분히 작용을 했겠지만, 이런 이제 노력의 결실이 지금 맨부크상이라든지 또 김혜순 시인의 그라핀 시문학상 수상이 그 직후에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이 노벨 문학상까지 정점을 찍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그 투자보다 더 이제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더 이제 이 번역에 국가적으로도 국책적으로도 혹은 이제 민간에서도 개인적 차원에서도 더
더 관심과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싶거든요. 이제 번역은 번역의 힘이 중요한데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지금 우리 한국 문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평입니다. 이 비평이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려야 이것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학 비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화는 영화 비평, 웹툰은 웹툰 비평, K-팝까지도 팝 비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지금 문화적 상황은 비평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사실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비평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두고서 AP통신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 K-팝 또 K-드라마, K-콘텐츠가 두터워지면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 노벨 문학상 수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노벨 문학상 아시아권 수상자가 일본, 중국 이런 걸 보면 국력과 무관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런 전반적인 이 문화 경쟁력, 소프트 파워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정표 교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게 좀 맞는 말이면서도 세부적으로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윤여정 배우가 그 이제 큰 상을 받고 나서 미국에서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넷플릭스나 이런 새로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널리 퍼져서 이제야 발견됐을 뿐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한강 작가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그 교수님들이나 이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른 어떤 문학 외적인 요소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은 작품성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파격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요즘 인기 끄는 흑백 요리사에서도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한강 작가가 선정된 것도 뭐 제가 이제 전문가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보기에는 정말 작품성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파격적인 결정이 나왔다는 느낌이 강하고 그런데 단지 우리 한국의 문학이 굉장히 어떤 그런 잠재력이나 어떤 작품성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았음에도 다른 어떤 그 노벨상을 선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일단은 많이 되지 않았다. 노출되지 않은 것은 이제 번역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도나 민감도가 지금만큼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사실은 실시간으로 전파가 되고 뭐 치어리더 삐끼삐끼 춤이 지금 1억 뷰가 넘었거든요. 그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다음 K컬처의 선두주자는 K문학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글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던 그런 것이 저는 그게 작품성이 없는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받았다기보다도 그런 여건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훌륭한 작품들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유현지 교수는요? 네, 저는 그 소프트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날개를 달 때가 됐다. 이제 배경에 대해서는 교수님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무슨 리포트를 하나 보니까 그 산업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그 예를 들면 공장이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삼성전자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한국을 떠받들고 있는 어떤 기업들 보면 이게 이제 그 소프트 파워도 소프트 파워지만 왜 우리한테는 뭔가 스타벅스가 없을까? 그 나이키가 없을까?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 분위기가 떴고 그다음에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K-팝이니 그다음에 이런 콘텐츠니 막 이런 것들이 일단 외국에 알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AI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뭐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빨리 대기업이든 기업이든 이것과 관련된 AI를 좀 번역과 관련된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AI를 지금 저도 여러 번 쓰고 막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고맥락 문화잖아요, 우리가.
고맥락 문화면 그 뭐랄까 맥락이나 컨텍스트나 이런 거 그 조금이라도 뭐랄까 세밀하게 안 하면 번역 제대로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어로 나이스 투 미추 막 이러면 어떻게 번역될까 그러면 너 잘 만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그 안에 뭔가 많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관련된 뭐랄까 한국형 AI 뭐 이런 걸로 좀 개발이 좀 많이 돼서 이번에 이 케이스에서 봤듯이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게 외국에 알려지기 위해선 아무래도 영어의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나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그냥 무슨 그 진짜 탭워터처럼 이렇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대기업에 의해서 개발이 좀 되고 막 그런다면 저변을 본격적으로 좀 늘릴 네,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숙 교수님 말 그대로 K 문화 중흥의 시기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카데미상, 노벨 문학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마지막 뚜껑도 열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든지 K-팝은 떡볶이예요. 떡볶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사실 떡볶이 먹고 나면 좀 약간 허전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홍대 앞에 있는 국밥집이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푹 우려낸 국밥에 지금 이제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학이 할 일은 이런 대중문화에서 보여주는 약간의 어떤 재미라든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사회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게 결국 문학의 본령이거든요. 이제 보여줄 게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학에서 다시 또 격가지로 뭐 영화나 뭐 만화나 그리고 드라마 이렇게 또 뻗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순환 구조에 들어서서 이제 K 문학이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 뭐 대중문화도 뭐 K 콘텐츠도 더 힘을 더 받고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이걸 이제 확인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환호하면서도 반짝 인기에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로 우리 문학을 소비하고 즐기는 문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실제로 한강 작가도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노벨재단과 인터뷰에서 한국 문학 독자와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자기만의 기쁜 소식으로 치부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역시 한강 작가는 이 노벨상 수상을 자신만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첫 번째는 자기가 작가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 문학 작품들과 함께 성장했다. 혹은 거기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는 발언을 했고요. 이번엔 또 한국 문학 독자와 동료 작가들에게 좋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앞뒤가 맞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저력이 만들어낸 것이고 또 이 수상의 기쁨이 앞으로 우리 한국 문학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 이런 생각까지를 이제 깊이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지금 한국 문학과 이 K 콘텐츠 즉 한류의 주역인 K 콘텐츠 대중문화들의 관계는 역시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것이 대중문화가 먼저 앞서가면서 지금 한국 문화까지 거기에 합류하는 한류 열풍에 합류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때는 한국 문화과 이 K 콘텐츠가 함께 이렇게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드디어 이제 노벨상 2호가 탄생했습니다. 2000년인가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했고 이번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입니다. 자, 노벨 과학 관련되는 좀 상을 타서 문송이 아니라 이송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이송합니다가 나와야 될 텐데 이 교수님 이 노벨상에는 지금 AI 열풍이 불고 있네요. 아까 유현재 교수도 이야기를 했는데 물리학상에는 존 호필드 교수, 제프리 힌턴 교수, 화학상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 경영자 데미스 허사비스 또 세 분이 선정됐습니다. AI 대부, 알파고의 아버지 이런 분들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수상을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저도 깜짝 놀랐고요.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이 AI가 휩쓸었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는데 조금 자세히 보자면은 물리학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토대가 되는 어떤 뭐 알고리즘이나 물리적 모형 이런 것을 만든 공로고요. 존 호필드 교수 같은 경우에 대해서 호필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 기억 패턴을 저장하고 재생하고 하는
그것을 신경망을 본뜬 어떤 그런 물리적 모형을 만든 것이고 제프리 힌턴 교수는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뭐 볼츠만 기계라고 불리는 그런 좀 더 진전된 어떤 그 네트워크 모형을 만들었고 이것이 그 요즘 그 생성형 인공지능의 어떤 모태가 되는 어떤 그런 모양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심층 신경망에서의 뭐 역점 알고리즘 이런 거를 또 개발해서 완전히 지금의 그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을 연 사람이 제프리 힌턴 교수인 걸로 알고 있고 화학상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과학자들에게 난제로 남아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그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건데요. 단백질은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쭉 결합을 해서 3차원 구조를 만드는데 얘네가 예. 3차원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그거를 이제 뭐 그 인공지능 뭐 하사비스나 점퍼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폴드라고 하는 알파고를 만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폴드가 이게 단백질 접힘을 프로틴 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파 폴드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명확해지죠. 인공지능으로 단백질 접힘을 제일 잘 예측을 하겠다. 그거를 만들어서 뭐 이 분야에서는 알파 폴드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거기에 대한 공로로 지금 노벨상이 수상이 됐고, 네. 네. 자, 그런데 이 AI 관련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자마자 AI 위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김은식 평론가. 네. 제프리 힌턴은 노벨상 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이제 수상자인데 우리보다 더 똑똑한 시스템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우려한다. 네. 자, 인공지능의 앞으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도 수상자가 직접 이야기를 해요. 네. 사실 이제 좀 의아한 일이 이제 한강 작가가 굉장히 젊은 축에 속하는데 상을 받은 거나 AI에 관련된 그런 이제 학자들이 상을 받은 게 이제 노벨 위원회에서 뭔가 그동안에 고민이 있었지 않았냐. 왜냐하면 노벨상이라는 결국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서 이제 내쉬가 이제 거버닝 다이너믹스라는 이론을 가지고 상을 받게 되는 게 수십 년이 걸려요. 아마 거의 그 기력이 없을 정도 됐을 때 상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상자를 결정하면서 물론 이제 정신분열증 마지막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거버닝 다이너믹스라는 이론이 무역이나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효과를 보였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을 주는 과정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아직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는데 지금 상을 준 셈이 됐거든요. 그러면 너무 이제 오래된 이론을 주다 보니까 화제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한강 작가도 그렇고 이번에 이 AI 관련해서 상을 준 거는 좀 화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부작용 측면이 간과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강 작가의 성과는 굉장히 높이 평가만 할 만합니다.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또 깜짝깜짝 놀라다가 우리가 챙겨야 될 걸 못 챙기는 거 아니에요. 이종필 교수한테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일론 머스크가 로봇 택시도 네. 지금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AI가 올림픽에 출전하고 금메달을 타고 네. AI가 연구를 해서 AI가 노벨상을 과학 관련상을 직접 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좀 생각해봤는데 뭐 이제 유럽에서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상당히 떨어지니까 그런 현실도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속마음은 모르죠. 근데 어쨌든 그 수상자 제프리 힌턴이나 존 허필드 교수도 사실 그 좀 약간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급격하게 발전한 것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입장을 냈어요. 그 제프리 힌턴 같은 경우 자기 제자 중 한 명인 그 일리아스 추케볼과 샘 알트만을 오픈에 세고한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까지 대놓고 할 정도였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언제 그러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도 가능할지도 내년에요? 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인데 뭐 그렇게까지 빠르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발전 추세를 보면은 아주 먼 미래는 아닐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 과학의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뭔가 유일자의 위치를 계속 이렇게 박탈당한 역사거든요.
그 코페르니쿠스부터 해서 뭐 그다음에 진화론도 그랬고요.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 인간의 지능이 제일 똑똑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제프리 힌턴이 말했던 게 이제 그런 의미이고,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비견한 사례는 이제 우리보다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진 외계인과 좋아하는 경우죠. 그 비유도 이제 제프리 힌턴이 이번 인터뷰 때 했었어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우리의 피조물이니까 우리보다 뛰어나도 외계인보다는 덜 적대적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좀 가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과학하는 입장에서 정말 인간보다 뛰어난 인공지능 과학자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뭐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둑에서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이 모르는 수를 두고 인간이 기사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과학자가 인간이 모르는 새로운 방정식이나 법칙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인간 과학자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협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유현지 교수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또 AI 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 교수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사용자로서 하루에 그냥 꼭 한 두세 번씩 쓰는 사람으로서 그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보통은 이제 그 노벨상을 수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여자가 약간의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완결성을 보여줬을 때 수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AI에 준 것은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냐면, 이게 완결되지 않은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파고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미리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이거는 세상에서 그냥 안아준 거라고 생각해요. AI가 근데 이게 그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이름에서 우리가 특성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제너레이티브 AI잖아요. 그리고 GPT라 그랬을 때 마지막에 트랜스폼이에요. 근데 그건 일정 부분 완벽한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걸 어쨌든 시냅스를 통해서 골라서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여러분들 한번 그 GPT를 써보시면 한 3시간 새벽 3시쯤에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완벽한 걸,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제가 뭔가를 설명해줘라고 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색해서 왜 갑자기 영어를 써?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왜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뭔가 위험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자체가 딥러닝이야. 그런 거 자체가 머신러닝이야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인류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현재 교수 말을 들으면서 이 노벨상을 만든 정작 노벨 본인도 이 인류 또 역사 앞에서 또 숙연해지고 더 겸손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야겠죠. 자, 한강 작가의 오늘 노벨 문학상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분께 한강 작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좋고요. 또 우리의 이런 문화적 파워, 우리 지금 문화적 경쟁력을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 네 분께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김원식 평론가부터요. 네. 그래서 문여정 씨가 이제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현 씨가 사실은 주연 배우는 아니셨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이제 AI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오픈된 그런 사회 속에서는 결국 뭐 한강처럼 유유히 가는 강의 어떤 가치도 인정받듯이 한 길을 무직하게 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을 받고 세계적으로도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 대중문화 그리고 문화 그리고 과학에서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네, 이정필 교수는요? 저는 소년이 온다 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었던 그 고 문제였고, 당시 16세 광주 상고 1학년이었는데 그 도청에 남기로 결심해서 이제 죽게 된 동우가 우리에게 오는 소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한강 작가의 견이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 오늘자인가요? 그 오마이뉴스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훌륭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좀 치유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윗대 선배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그런 참 고난의 나날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유현지 교수는요? 예, 저는 그 아까도 우리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한강 작가를 정의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폭력과 화해로 봤어요. 근데 그 폭력이란 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풀어줬잖아요. 우리가 근대사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잃을 수 없는 광주 4.3 그리고 사실 채식주의자도 폭력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폭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해서 본인이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 같은 영상을 보면 며칠 알아 눕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성을 가진 분이 문학에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막 올곧이 깎아내서 그리고 폭력을 하나하나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화해하는 법까지 알려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강이 마를 때까지 열심히 써주십시오. 저희는 네. 계속해서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이 마를 때까지 마르지 않을 것 같은데. 활동을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영원히 활동을 해달라는 요청과 부탁이겠죠. 오 교수님. 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의 경사이고 또 대한민국 전 국민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나 유행이 아니고 미래에 계속 발전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문학과 K 컨텐츠가 함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제 첫 번째는 뿌리 내리기, 그래서 비평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확산하기, 번역을 좀 더 번역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것 꼭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채식주의자 또 소년이 온다는 아주 또 한강 작가의 작품 중 큰 이름인데 이 작품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작품 하나를 콕 집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다들 많이 중요한 작품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시적 산문의 강렬한 그 서정성을 한번 느껴보시기 위해서 이 시집을 한번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9718님이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탔을 때 바로 읽었는데 저는 이해하려고만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노벨상 수상 축하하고 책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요. 비누실님께서는 책 읽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신 문화강국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으로 우뚝 섭니다. 네, KBS 열린 토론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특집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한강 작가와 같은 우리의 문화적 경쟁력이 더 빛을 발하면 좋겠고요. 한강의 기적이 말 그대로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 특집 이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서 전달드립니다. 한국이 평양의 무인기로 삐라를 살포했다. 모든 공격수단 활동 대세라는 북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리고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